물 한 모금도 곱게 데워 먹을 생각을 말거라. 이 집에서 너는 있어도 없는 사람이니. 시집 온 지 겨우 석 달 된 새댁이었습니다. 황해도 해주고 올 이씨 집안, 시어머니의 서슬은 한겨울 우물물보다 차가웠지요. 새댁은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그 미움의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 올려도 마당을 쓸어도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눈초리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 깊은 안방에는 온 식구가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이름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서늘한 안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황해도 해주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논밖에나 가진 향반이었지요. 기와를 얹은 대문은 높았고 담장은 사람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 허나 그 높은 담장 안은 이상하리만치 웃음소리가 없었지요. 마당을 지나는 종들도 늘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청송댁이라 불리는 노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등은 꼿꼿했으며 눈빛은 서리빨 같았지요. 금이가 한 번 눈을 치켜뜨면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 집으로 한 새댁이 시집을 왔습니다. 이름은 명심이라 하였지요. 본디 명심은 인근 고을의 몰락한 양반가 딸이었습니다. 아비를 일찍 여의고 병든 어미와 단둘이 삭바느질로 겨우 연명해 왔지요. 가진 것은 없어도 명심은 총명하고 손끝이 야무진 처녀였습니다. 바느질을 하면 한 땀 한 땀이 자로 잰 듯 고왔고 말수는 적으나 속이 깊었지요. 그런 명심을 이씨 집안의 둘째 아들 정현이 마음에 두었습니다. 정현은 곧고 다정한 선비였습니다. 그를 일되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지요. 우연히 명심의 바느질 솜씨와 조용한 됨됨이를 보고 정현은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 처자가 아니면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반듯하면 그만이지요. 청송댁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금이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가난한 집 딸이라. 하기야 복이 없는 자리에는 복 없는 사람이 오는 법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혼례를 치르고 명심은 가마를 타고 이씨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행 첫날 명심은 큰 절을 올리며 시어머니를 우러렀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사람이 이 댁에 들었습니다. 모자란 것이 있거든 너그러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허나 청송댁은 며느리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기 아무도 없다는 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요. 가르칠 것도 없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거라. 명심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첫날부터 이러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명심에게 돌아온 밥상에는 식은 보리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국은 없었고 차는 짠 무장아찌 몇 조각이 전부였지요. 이튿날 새벽 명심은 아직 별이 지지 않은 때에 눈을 떴습니다.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식구의 아침을 지었지요. 그러나 청송댁은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밥이라고 지었느냐? 친정에서 대체 무엇을 배우고 왔단 말이냐? 명심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잘못했다 빌 뿐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 집에서 30년을 산 늙은 종, 점례였습니다. 점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남몰래 명심의 손에 주먹밥 한 덩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아씨, 이거라도 얼른 잡숴 두세요. 마님 눈에 띄면 큰일 나니, 어여여. 명심은 그 온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멈, 고마워요. 그런데 마님은 어찌 저를 이토록 미워하실까요? 점례는 흠칫 놀라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씨, 그건 묻지 마세요. 이 집에서는 묻지 않는 게 사는 길이랍니다. 점례의 그 말이 명심의 가슴에 묵직하게 얹혔습니다. 밤이 되면 지친 명심을 다독여주는 이는 남편 정현뿐이었지요. 여보, 어머니 말씀에 너무 마음 상해 마시오. 본디정이 무뚝뚝하신 분이라 그렇소. 명심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계셔서 저는 견딥니다. 허나 명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아무리 곱씹어도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요. 이 높은 담장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서늘한 무엇이 말이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명심은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내려 이를 악물었지요.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이슬을 맞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애를 써도 청송댁의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지요. 게다가 이 집에는 까닭 모를 금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방 윗목에 낡은 자개장롱을 절대 열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저 장롱은 내가 손댈 물건이 아니다. 먼지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 앞을 지날 때는 눈길도 주지 말거라. 둘째는 뒤란 구석의 낡은 별당 근처에 얼씬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별당은 오래도록 문이 닫힌 채 거미줄만 무성했지요. 명심이 조심스레 그 까닭을 물으면 청송댁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종알종알 캐묻느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을. 명심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허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의문이 쌓여갔지요. 대체 저 장롱 안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저 별당에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에 큰 장이 서고 마을 유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지요. 이씨 집안에서도 정연이 예를 갖추어 자리에 나갔고 명심은 음식을 거들러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심은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살찐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사내였지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보니 예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저분은 뉘신지요? 정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조 참봉이라는 자요. 이 고을 땅 절반을 쥐고 관아의 아전들까지 소나기에 넣은 위인이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소. 바로 그 조참봉이 성큼성큼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이씨 댁 둘째 서방님 아니신가? 말은 웃고 있었으나 눈빛은 조금도 웃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 집 물려받은 논밭이 제법 기름지다지. 내가 후하게 값을 쳐줄 터이니
나한테 넘길 생각은 없는가? 정현은 정중하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입니다. 팔 물건이 아닙니다. 조참봉의 입꼬리가 슬며시 비틀렸습니다. 허허! 젊은 사람이 고집이 세구먼.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만 되는 법이 아닌데 말이야.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뜻이야 무슨 뜻이 있겠나? 그저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세. 그 말에는 서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슬며시 눈치를 살폈지요. 참, 조참봉이 저 집 땅을 노리는 게로군. 저 눈밖에 났다간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는데. 명심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조참봉이 자리를 뜬 뒤 정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자가 요즘 관아곡간을 제 창고처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어. 무언가 구린 짓을 벌이는 게 분명한데. 명심은 남편의 소매자락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부디 저런 자와는 엮이지 마세요. 염려 마시오. 나는 그저 우리 땅을 지키면 그만이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심은 무심코 점례에게 낮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멈, 오늘 장터에서 조참봉이란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점례의 낯빛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동이를 놓칠 뻔하며 점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요. 조참봉이 우리 서방님께 무슨 말을 했답니까? 명심은 놀라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왜 그리 놀라세요? 그 사람을 아시나요? 점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닫았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몸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명심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조참봉이라는 이름 하나에 온 집안이 왜 이리 술렁이는 것일까? 금이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에 스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이 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청송댁이 먼 친척의 대소사에 다녀오느라 하루 집을 비우게 되었지요. 모처럼 명심은 마음 놓고 안방을 정갈히 쓸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걸레질을 하던 손이 문득 그 자개장롱 앞에서 멈추었지요. 장롱문 한쪽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문이 말이지요. 명심의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열어보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감추시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던 명심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살며시 당겼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무명 보자기 하나가 곱게 놓여 있었지요. 명심은 조심스레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뜻밖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술을 놓다만 낡은 수틀 하나였지요. 천 위에는 원앙 한 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원앙은 한 마리만 곱게 수놓여 있었지요. 나머지 한 마리는 밑그림만 남은 채 실 한 땀 꿰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술을 놓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놓아 버린 것처럼요. 명심은 저도 모르게 그 수틀을 어루만졌습니다. 솜씨가 참으로 곱구나. 이 고운 것을 어여여마저 끝맺지 못했을까?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이 수틀 하나에
누군가의 애달픈 사연이 스민 듯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청송댁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루 걸릴 걸음을 서둘러 앞당겨 돌아온 것이었지요. 명심의 손에 들린 수트를 본 순간 청송댁의 얼굴이 파랗게 굳었습니다. 내 인연. 누가 그것에 손을 대라 하였느냐. 청송댁은 달려들어 수트를 낚아챘습니다. 그 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그저 청소를 하다가 닥치거라. 청송댁은 수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눈에 언뜻 물기가 어리는 것을 명심은 보았습니다. 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요. 다시는 이 장롱 근처에 얼씬도 말거라.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허나 청송댁은 이내 매섭게 돌아서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지요. 홀로 남은 명심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눈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던 명심에게 점례가 가만히 다가왔습니다. 아씨, 낮에 많이 놀라셨지요. 할멈, 대체 저 수틀이 무엇이기에 어머님이 저리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점례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아씨, 이 집에는 예전에 큰 서방님과 큰아씨가 계셨답니다. 명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 서방님이라니요? 서방님께 형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쉿,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 집에서 그분들 이야기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죄가 된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지요. 명심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허나 점례는 더는 말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더 말했다가 이 늙은 것이 무슨 화를 입을지 몰라요. 그러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명심은 그 수노타 만 원앙 한 쌍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짝을 잃은 원앙 한 마리가 꼭 이 집의 서늘한 그늘을 닮은 듯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현이 이웃 고을에 다녀오느라 밤이 이슥해서야 집으로 향했지요. 관아 뒤편 후미진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상한 인기척과 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현은 걸음을 멈추고 담벼락에 몸을 붙였지요. 달빛 아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곳간에서 곡식 가마니가 줄줄이 실려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곁에서 지휘하는 이는 다름 아닌 조참봉이었지요. 어서 옮겨라. 날이 밝기 전에 내 창고로 다 빼돌려야 한다. 가마니를 나르는 건장한 사내는 조참봉의 하수인 돌무치였습니다. 날이 이렇게 관곡을 빼돌리다 들치면 어쩌시려고요? 들키긴 누가 들켜? 이 고을 관장부터 아정까지 다 내 손안에 있는데. 정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것은 나라의 곡식이 아닌가. 조 참봉이 관곡을 통째로 훔치고 있구나. 이 일을 관에 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만 정현의 발밑에서 돌멩이 하나가 굴렀습니다. 그 소리에 조참봉이
획 고개를 돌렸지요. 걔 누구냐? 정연은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허나 조참봉은 그 뒷모습을 똑똑히 알아보았지요. 이씨 집 둘째로군. 하필 저놈이 보았단 말이지. 조참봉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돌무치야, 일이 재미있게 되었구나. 저놈의 입을 영영 막아버릴 좋은 수가 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고을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곳간의 관곡 수십 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현감이 노발대발하며 도둑을 잡으라 호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참봉이 나서서 정연을 지목했습니다. 소인이 그날 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씨 집 둘째 아들이 곳간을 드나드는 것을 말입니다. 하수인 돌무치도 곁에서 거짓 증언을 보탰습니다. 소인도 보았습니다요. 그 서방님이 밤중에 가마니를 지고 가더이다. 관졸들이 우르르 이씨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정연은 마당에 끌려 나왔지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오히려 조 참봉이 관곡을 빼돌리는 걸 내가 보았단 말이오. 허나 관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내 뒤란 헛간을 뒤지던 관졸이 소리쳤지요. 여기 있다. 헛간 집더미 속에 관곡 가마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미리 그곳에 작물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정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모함이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오. 허나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졸들은 정현을 오라로 꽁꽁 묶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을 놓아주세요. 우리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명심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으나 관졸들은 그 미를 밀쳐냈습니다. 정현은 그렇게 오라에 묶여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청송댁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라에 묶인 아들, 뒤란에서 나온 작물, 끌려가는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청송댁에게는 너무나도 낯익은 악몽이었지요. 또 이런 일이. 청송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된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냐. 명심은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어머님은 이 일을 두 번째 겪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일까? 허나 지금은 그것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니까요. 이튿날부터 명심의 옥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이는 매일같이 옥문 앞으로 밥을 이고 나갔지요. 처음에는 옥졸이 문전에서 매몰차게 막아섰습니다. 죄인에게 사사로이 밥을 넣을 수 없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명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가 옥졸에게 정성을 다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무뚝뚝하던 옥졸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잠깐이면 되네. 얼른 얼굴만 보고 가시게. 어두컴컴한 옥 안에서 정연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명심은 창살 사이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삼켰지요. 서방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나는 괜찮소. 그보다 어머니는 어떠시오? 어머님은 그저 서방님 걱정뿐이세요. 정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결단코 관곡을 훔치지 않았소. 그날 밤 조 참봉이 관곡을 빼돌리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소. 명심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자가 제 죄를 덮으려고 도리어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이오. 뒷안의 그 작물도 필시 그자가 사람을 시켜 숨겨둔 것이오. 그러면 그날 밤 함께 있던 자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곳간에서 가만히를 나르던 하수인이 하나 있었소. 허나 그자가 순순히 입을 열 리가 없지. 정현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 옥을 살아 나가지 못할 것 같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서방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어요. 명심은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현감께 억울함을 아뢰는 소지를 올리려 한 것이지요. 허나 관아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아전들은 명심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조 참봉 나리께서 직접 증언한 사건이다. 한낱 다녀자가 무얼 안다고 나서느냐. 소란 피우면 너도 잡아 가둘 것이니 냉큼 돌아가거라. 명심은 문전에서 박대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고을 아전들은 이미 조 참봉의 소나귀에 있었지요. 그자의 뇌물을 먹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조 참봉은 벌써 현감의 귀에 온갖 말을 넣어두었지요. 사또, 저런 도둑은 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본보기로 무거운 벌을 내리셔야 고을 기강이 섭니다. 신관 현감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을 사정에 어두웠습니다. 그저 조 참봉과 아전들의 말만 믿을 뿐이었지요. 정연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참이었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청송댁은 그만 몸져 누워 버렸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던 그 광경에 넋이 나가 식음을 전폐한 것이지요. 밤이면 헛소리를 하며 가위에 눌렸습니다. 경원아, 어미가 잘못했다. 명심은 그 낯선 이름에 큼칫했습니다. 경원이라니 대체 누구를 부르시는 걸까? 허나 지금은 그것을 캐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명심은 밤새 시어머니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얹었지요. 미움받는 며느리였으나 병든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녘 명심은 홀로 마당에 나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도 나서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리라. 반드시 서방님을 살려내고 말리라. 금이의 두 눈에 이전에 없던 결기가 서렸습니다. 여린 새댁이 비로소 제 안의 담대함을 끌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 이후 명심은 낮에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고 밤에는 홀로 궁리했습니다. 남편이 옥에서 일러준 말을 금이는 한마디도 잊지 않았지요. 그날 밤 조 참봉 곁에서 가만히를 나른 하수인이 있었다 하셨어. 그자를 찾으면 실마리가 잡힐 거야. 이튿날 명심은 장옷을 깊이 눌러쓰고 마을로 나섰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수소문을 시작했지요. 먼저 저작거리 한켠의 낡은 주막을 찾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 소문에 밝은 늙은 사공 하나가 앉아 있었지요. 어르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 참봉댁에서 힘쓰는 일을 하는 사내가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노인은 명심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새댁이 그건 왜 묻는가? 혹여 조 참봉 일에 엮이려거든 그만두는 게 좋을 걸세? 꼭 알아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부디 일러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지요. 돌무치라는 자이시에 힘은 장사인데 조 참봉한테 약점이 잡혀 개처럼 부려지는 딱한 놈이지. 약점이라니요? 그건 나도 모르네. 허나 그놈이 조 참봉이 시키는 굳은 일은 다 도맡는다는 건 온 고을이 아는 사실이야. 명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돌무치라. 그자를 만나야겠구나. 명심은 노인에게 거듭 고맙다 인사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조 참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주워 모았지요. 허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조차 조 참봉 이야기가 나오자 손사래를 쳤지요. 아이고,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마시게. 괜히 밉보였다간 하루아침에 논밭을 다 빼앗긴다니까. 이 마을에서 조 참봉한테 대들고 무사한 사람이 없어요. 명심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온 고을이 한 사람의 위세에 짓눌려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럴수록 명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하고도 입을 못 여는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누군가는 이 일을 밝혀야 한다. 명심은 위험을 무릅쓰고 조 참봉의 집 근처를 살피러 갔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곳간이 여러 채 늘어서 있었지요. 그 곳간 안에 무엇이 쌓여 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댁이 여기서 뭘 하시는가? 명심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조 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험상궂은 하인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그저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남의 집 탐장을 그리 유심히 보는가? 조 참봉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눈빛이 뱀처럼 서늘했지요. 새댁, 내 좋은 말로 이르겠네. 자네 서방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괜한데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집에나 있게. 우리 서방님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 참봉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허허, 겁도 없는 아녀자로군. 하기야, 예전에도 꼭 자네 같은 여인이 하나 있었지. 명심은 흠칫했습니다. 예전에도 라니요? 조 참봉은 대답 대신 싸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다간 그 여인처럼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게. 그러고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유유히 사라졌지요. 명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자기 같은 여인이 있었다니. 그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설마 큰아씨라는 그분. 명심의 머릿속에 수노타만 원앙 한 마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어렴풋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지요. 조 참봉의 위세를 수소문하던 명심은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을 어기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 사는 늙은 농부였지요. 본디 제법 넓은 논밭을 부치던 이였으나 지금은 남의 땅을 부치는 소장농 신세였습니다. 어르신, 어쩌다 그 좋은 땅을 다 잃으셨는지요? 노인은 긴 한숨과 함께 지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 조참봉 그 인간 때문이지. 몇 해 전 그자가 내 땅을 헐값에 팔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네. 내가 안 판다고 버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내가 남의 소를 훔쳤다는 누명을 썼지 뭔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결국 땅을 다 빼앗기고 말았네. 명심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명을 씌워 재산을 빼앗는 그 수법이 어쩌면 이리도 똑같단 말입니까? 그 누명이 정녕 억울한 것이었습니까? 억울하다 마다. 내 평생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네. 허나 관아 아전들이 죄다 그자의 편이니 무슨 수로 벗어나겠나. 노인의 두 눈에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조 참봉한테 땅을 빼앗긴 사람이 나뿐인 줄 아는가? 10집도 넘는다네. 다들 이 일을 갈면서도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하지. 명심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에 온 고을이 이토록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만약 누군가 그자의 죄를 밝히려 나선다면요? 그때는 힘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명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댁, 설마 자네가 그 일을 하겠단 말인가? 제 서방이 지금 조 참봉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 그 억울함을 풀 생각입니다. 명심의 결연한 눈빛에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허허, 아녀자의 몸으로 그런 담대한 마음을 먹다니. 부끄럽네 그려. 사내 대장부분인 우리가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말일세.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명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좋네. 자네가 정말 그자와 맞선다면 이 늙은이도 힘을 보태겠네. 나처럼 땅을 빼앗긴 이들도 분명 나설 게야. 명심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심은 새로운 다짐을 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만의 일이 아니야. 조 참봉에게 짓밟힌 이 골 모두의 한이야. 이제 명심의 싸움은 남편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억눌려온 온 고을의 서름을 함께 풀어내는 일이 된 것이지요. 여린 세댁의 어깨 위에 그렇게 많은 이들의 바람이 얹혔습니다. 허나 그 무게가 도리어 그 밀을 더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병수발 끝에 청송댁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허나 며느리를 대하는 서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명심이 서방님을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알고는 더욱 매섭게 굴었습니다. 그만두거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방님은 어머님의 아드님이 아닙니까? 청송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이니 하는 말이다. 괜히 나섰다간 너까지 그 애처럼 되고 말 것이야. 명심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애라니요? 어머님, 대체 그 애가 누구입니까? 순간 청송댁의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 버린 사람처럼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는 캐묻지 말거라. 청송댁은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명심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 왔지요. 이 집이 감춘 비밀이 이제 손끝에 잡힐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심이 홀로 마당에서 한숨 짓고 있을 때 점례가 다가왔습니다. 늙은 종의 얼굴에는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어려 있었지요. 아씨, 이 늙은 것이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테니
부디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명심은 숨을 죽이고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서방님, 함자는 경원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옥에 갇히신 작은 서방님의 하나뿐인 형님이셨지요. 명심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병중에 청송대기 부르던 그 이름, 경원이 바로 큰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큰 서방님은 참으로 곱고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헌데 열대여섯 해전 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요. 억울한 일이라니요? 관아의 곡식을 훔쳤다는 도둑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답니다. 명심은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관곡 도둑 누명이라니 지금 정현이 당한 일과 어찌 일이 똑같단 말인가. 그래서 큰 서방님은 어찌 되셨어요? 점례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하고 그 차디찬 옥에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명심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때 큰 서방님께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각시가 계셨지요. 큰아씨 함자는 옥분이라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틀의 주인 원앙을 수노탐한 그 사람이었지요. 큰아씨는 참으로 곱고 여린 분이셨습니다. 한데 큰 서방님이 돌아가신 뒤로 마님이 그만 큰아씨를 모질게 몰아세우셨지요. 어찌하여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마님이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애먼 며느리한테 그 화를 쏟아내신 게지요. 내가 좀 더 억척 같았으면 그 일을 살렸을 거라고 밤낮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명심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린 큰아씨는 그 서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고 마셨지요. 점례는 끝내 흐느꼈습니다. 그 수틀은 큰아씨가 살아생전 놓으시던 것입니다. 원앙 한 쌍을 마저 못 놓고 그리 가셨지요. 명심의 두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진 미움도 감춰둔 수틀의 눈물도 어머님은 큰아씨를 죽게 만든 죄책감에 짓눌려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정을 줄까 두려워 밀어내신 거야. 허나 명심을 더욱 소름 돋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열대여섯 해전 큰 서방님도 관곡 도둑 누명 지금 우리 서방님과 똑같지 않은가? 우연이라기에는 두 사건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명심은 직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뒤에 같은 자의 그림자가 있다. 명심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점례에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할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열대여섯 해전 큰 서방님 일을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점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아씨, 실은 이 늙은 것이 그때 두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명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신 것이라니요? 큰 서방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지요. 제가 뒷간에 가느라 뒤란을 지나는데 웬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점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자가 집더미 속에다 무언가 묵직한 가마니를 숨기고 있더이다. 그러고는 도둑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사라졌지요. 그 사내가 누구였는데요?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습니다. 허나 그 우람한 덩치는 지금도 눈에 선하지요.
명심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덩치가 예. 아씨. 요 며칠 아씨가 수소문하신 그 돌무치라는 자. 꼭 그 자의 덩치였습니다. 명심은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열대여섯 해 전에도 돌무치가 뒤란에 작물을 숨겼구나.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뒤란에 똑같이 작물이 나왔어. 두 사건은 한 사람이 꾸민 똑같은 수법이야. 이튿날 밤 큰 서방님이 잡혀가고 뒤란에서 작물이 나왔다지요. 지금 정연이 당한 일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멈, 어찌하여 그때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점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 한낱 총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얼굴도 못 본 목격담 하나로 나섰다간 도리어 제가 맞아 죽었겠지요. 게다가 그 뒤에 조 참봉이 있다는 걸 온 고을이 알면서도 벌벌 떨었으니까요. 명심은 점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멈,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명심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두 사건의 진짜 주인은 조 참봉이다. 그리고 그 손발이 되어 작물을 심은 자가 돌무치야.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조 참봉은 이씨 집안을 두 번씩이나 노린 걸까? 명심은 점례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다 그놈의 땅 욕심 때문이지요. 이씨 집 논밭이 이 고을에서 제일 기름지거든요. 게다가 큰 서방님은 살아생전 조 참봉의 못된 짓을 관해 고하려 하셨답니다. 그러니 그놈이 큰 서방님을 눈엣 가시로 여긴 게지요. 이제야 그림이 온전히 맞춰졌습니다. 조 참봉은 이씨 집 땅을 삼키고 제 비밀을 지키려 큰아들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둘째 아들마저 제 도둑질을 목격하자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지요. 같은 자가 같은 방법으로 이 집을 두 번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이 끔찍한 고리를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명심의 두 눈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여린 세댁은 어느새 진실을 좇는 담대한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허나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증인도 증거도 아직 아무것도 금이의 손에는 없었으니까요. 명심은 큰아씨 옥분의 자취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금이의 억울함을 풀려면 예실의 실마리를 더 캐야 했으니까요. 점례에게 물어 옥분의 옛 친정이 이웃 고을에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튿날 명심은 먼 길을 걸어 그 마을을 찾아갔지요. 옥분의 친정은 이미 쓰러지고 늙은 이웃 노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이 마을에서 이씨 집안으로 시집간 옥분이란 처자를 아시는지요? 노파는 그 이름에 오래된 슬픔이 되살아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분이 그 곱던 것을 내 어찌 잊겠는가. 꽃 같던 아이가 시집간 지 몇 해 만에 관에 실려 돌아왔지. 명심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아씨가 어떤 분이셨는지요? 심성이 지단결 같은 아이였네. 말 한마디 모질게 할 줄 모르는 여린 아이였지. 한데 그 집에 들어가더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더군. 노파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을 억울하게 잃고 시어미한테 모진 소리를 들었다더군. 그 여린 것이 그 서름을 어찌 견뎠겠나. 마지막엔 곡기도 끊고 넋을 놓고 있었다지. 명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노타만 원앙한 마리가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혹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은 없었는지요? 노파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죽기 얼마 전 옥분이 이 늙은이를 붙잡고 그랬네. 제 서방은 도둑이 아니라고,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 조가놈이 우리 집을 통째로 삼키려 한 거라고 말이야. 명심은 흠칫했습니다. 조가놈이라면 조참봉을 이르는 것입니까? 그래, 바로 그 조참봉일세. 옥분이 서방되는 이가 그자의 못된 짓을 낱낱이 적어두었다더군. 관에 고하려던 참에 도리어 도둑으로 몰려 죽었다지 뭔가. 명심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환해졌습니다. 큰 서방님은 조참봉의 비리를 쥐고 있었어. 그래서 그자가 서둘러 큰 서방님을 없앤 거야. 10수년 전의 그림이 이제 온전히 맞춰졌습니다. 조참봉은 제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경원을 도둑으로 몰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린 옥분마저 그 서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르신, 참으로 고맙습니다. 큰아씨의 억울함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노파는 명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댁, 부디 조심하시게. 그자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유인이야. 명심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허나 그 걸음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결기가 실려 있었지요. 옥분과 경원, 두 사람의 원통함이 이제 금이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명심은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나는 두 분을 뵐 낯이 없어. 반드시 조참봉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리라. 명심은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돌무치가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에 외딴 움막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던 저녁, 명심은 홀로 그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위험한 걸음인 줄 알면서도 달리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움막 앞에서 명심은 크게 숨을 골랐습니다. 무섭다고 물러설 수는 없어. 이자의 입을 열어야 서방님을 살린다. 명심이 삽작을 밀고 들어서자 돌무치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여긴 어찌 알고 찾아왔소? 가까이서 본 돌무치는 덩치는 산만했으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씨 집 둘째 며느리요. 지금 옥에 갇힌 그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요. 돌무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 당신이 우리 뒤란의 관곡 가만히를 숨긴 걸 나는 알고 있소. 돌무치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속이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열대여섯 해 전에도 똑같이 하셨지요. 큰 서방님 댁 뒤란에도 당신이 작물을 숨겼소. 순간 돌무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심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일로 큰 서방님은 옥에서 돌아가셨고 큰아씨마저 쓰러지셨소. 이제 당신은 또 우리 서방님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겁니까? 그만하시오.
돌무치가 두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 커다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시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오. 명심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돌무치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참봉, 그 악귀 같은 자가 내 늙은 어미를 볼모로 잡고 있소. 게다가 갚지도 못할 빈 문서로 내 목을 올감해 놓았지.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어미가 성치 못하오. 명심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사내 또한 조참봉의 소나귀에 붙들린 가엾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 짐작이 갑니다. 허나 이대로 가면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을 또 죽인 자가 됩니다. 큰서방님 때의 그 죄책감을 평생 또 짊어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돌무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밤마다 그분들이 꿈에 나타나 괴롭소. 허나 내 어미를 어찌하란 말이오. 나는 못하오. 나서지 못한단 말이오. 어른, 죄는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을 평생 또 지고 가셔야 해요. 어른의 어머니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설수록 나는 더 괴로워질 뿐이오. 돌무치는 끝내 명심을 밀어냈습니다. 돌아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명심은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허나 금이는 보았습니다. 돌무치의 흔들리는 눈 속에 짙은 죄책감이 일렁이는 것을요. 아직 저 사람의 마음 속엔 양심이 살아있어. 한 번에 안 되면 될 때까지 찾아오리라. 돌아서는 명심의 등 뒤로 돌무치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명심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어미를 지킬 방도만 찾으면 저 사람도 돌아설 거야. 어둠이 내린 산길은 험했으나 명심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단 하나의 생각이 그 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요. 남편을 살리고 두 번 되풀이된 이 비극을 끝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명심이 부지런히 진실을 캐고 다니자 조참봉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자가 직접 이씨 집을 찾아왔지요. 비단 옷을 걸치고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말이지요. 허허! 안주인께서도 계시는가? 내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들렀네. 청송댁은 원수를 앞에 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허나 애써 마음을 다잡고 명심과 나란히 그를 맞았지요. 다름이 아니라 자네 집 서방 일말이세.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살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네. 명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려울 것 없네. 자네 집 그 기름진 논밭을 나한테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게야. 그러면 내 힘을 써서 자네 서방을 옥에서 빼내주지. 참으로 뻔뻔한 거래였습니다. 제가 함정에 빠뜨려 놓고 그 목숨값으로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청송댁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10수년 전에도 꼭 이런 수작에 집안이 무너졌으니까요. 허나 명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을 올감해 놓고 이제 와 땅을 내놓으라니요. 저희는 결코 그런 거래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조참봉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거쳤습니다. 이 계집보게! 내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신상에 이로울 텐데. 그자의 목소리에 서늘한 살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땅을 안 내놓겠다면 자네 서방은 사흘 뒤에 죽은 목숨이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나는 모르네. 명심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흥정거리로 삼는 그 마음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허나 저는 없는 죄를 인정하고 땅을 바치느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참봉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명심을 노려보았습니다. 겁도 없는 것. 꼭 그 옛날 옥분이 흔연처럼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그 말에 청송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생 그자 앞에서 숨죽여온 노부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 이놈 조참봉. 내 아들과 며느리를 잡아먹고도 그 주둥이가 살아있느냐. 조참봉은 흠칫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가? 이 고을에서 내 말이 곧 법이거늘.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사흘이세. 그 안에 마음이 바뀌거든 사람을 보내게. 조참봉이 사라진 뒤 청송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심아, 저자는 못 이긴다. 괜히 버티다 너마저 잃을까 두렵구나. 명심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두려워 마세요. 저에게 아직 마지막으로 해볼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명심은 다시 장옷을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무치에 다친 마음을 돌려 세울 마지막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명심이 집에 돌아오니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청송댁이 잠들지 않고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심이 마당에 들어서자 청송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밤중까지 어디를 그리 쏘다니는 게냐. 내 그리 나서지 말라 일렀거늘. 허나 명심은 이번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저는 이제 다 압니다. 무엇을 안다는 게냐. 큰서방님과 큰아씨의 일을요. 그리고 그 뒤에 조참봉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아버렸습니다. 순간 청송댁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십수년을 감춰온 이름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걸 어찌지. 청송댁은 문설주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설이 빨갛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명심은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청송댁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려다 그만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눌러온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래. 다 내 죄다, 내 죄야. 명심은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큰아들 경원이가 억울하게 옥에서 죽었을 때 나는 그만 실성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슬픔을 애먼 며느리한테 다 쏟아부었지. 청송댁의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좀 더 억척 같았으면 그 애를 살렸을 거라고. 그 여린 것을 밤낮으로 모질게 몰아세웠다. 결국 옥분이 그것이 내 손에 시들어 죽은 게야. 명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숨을 거두던 날 나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허나 이미 늦어버렸지.
그 뒤로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청송댁은 명심의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나는 옥분이 그 애가 다시 온 것만 같았다. 곱고 여린 것이 꼭 그 애를 닮았어. 이제껏 이해할 수 없던 미움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다. 너한테 정을 주었다가 또 잃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나는 너를 밀어내고 또 밀어냈던 게다. 명심은 시어머니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홀로 아프셨어요. 그 무거운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군요. 청송댁은 며느리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저 수트를 참아 버리지 못했다. 옥분이 그것이 마저 놓지 못한 원앙이 꼭 나 같아서 말이다. 밤마다 그걸 끌어안고 몰래 울었느니라. 명심은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님, 저와 함께 이 일을 바로잡아요. 이번에는 결코 서방님을 잃지 않을 겁니다. 큰 서방님과 큰아씨의 억울함까지 제가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청송댁은 젖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조참봉은 이 고을을 통째로 쥔 자다. 일개 아녀자가 그 거대한 자를 무슨 수로 이긴단 말이냐.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계시고 진실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건 결국 정성과 용기니까요. 그 말에 청송댁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며느리의 온기에 천천히 열리고 있었지요. 10수년 묵은 얼음장 같던 고부 사이에 처음으로 봄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그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면서 말이지요. 그날 밤 청송댁은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안방 등잔불 아래 두 여인은 무릎을 맞대고 앉았지요. 내 큰아들 경원이는 참으로 반듯한 아이였다. 글도 밝고 마음도 고다 온 고을이 칭찬하던 아이였지. 청송댁의 얼굴에 오랜만에 아련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 애가 옥분이를 아내로 맞던 날은 이 집에 웃음꽃이 폈느니라. 두 사람이 어찌나 정다웠는지 보는 내가 다 흐뭇했지. 명심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분이 그것이 시집 오던 해에 저 수트를 시작했단다. 원앙 한 쌍을 곱게 놓아 부부 금슬을 빌겠다면서 말이야. 청송댁의 목소리가 다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그 원앙을 다 놓기도 전에 경원이가 그리 되고 말았지. 옥분이는 넋을 놓고 그 수트를 끝내 마치지 못했느니라. 명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래서 원앙이 한 마리뿐이었군요. 그래. 짝을 잃은 그 원앙이 꼭 나 같아서 참아 버리지도 마저 놓지도 못했다. 청송댁은 장롱을 열어 그 낡은 수트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건넸지요. 이제 이것을 내게 맡기마. 어머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게? 너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이자 내 딸이 아니냐. 옥분이도 너라면 이 수트를 맡겨도 좋다 할 게다. 명심은 두 손으로 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짝 잃은 원앙 한 마리가 금이의 손 안에서 가만히 숨 쉬는 듯 했지요. 어머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번에는 결단코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서방님을 살리고 큰 서방님과 큰아씨의 한까지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청송댁은 며느리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 평생 너처럼 든든한 사람을 곁에 두어본 적이 없구나. 두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래도록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움으로 얼어붙었던 10수년 세월이 그 하룻밤에 녹아내렸지요. 이제 그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한 사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딛고 같은 싸움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 말이지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두 여인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손에 쥔 원앙을 반드시 짝지어 주리라. 이번만은 내 자식을 지켜내리라. 절망의 한가운데였으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세상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참봉의 하인 하나가 명심이 돌무치의 움막을 드나드는 것을 엿본 것이지요. 그 소식은 곧장 조참봉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참봉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계집이 기어이 돌무치를 파고들었단 말이지. 일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조참봉은 곧장 현감을 찾아가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사또, 저 도둑놈을 언제까지 오게 둘 참이십니까? 백성들이 흉흉해하니 하루빨리 형을 집행하셔야지요. 어리석은 현감은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정연의 처형일이 이틀 뒤로 잡히고 말았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조참봉은 하인들을 이끌고 돌무치의 움막을 급습했습니다. 돌무치 이놈, 내가 요즘 딴 마음을 먹은 모양이더구나. 날이 그게 아니라. 닥쳐라. 내 늙은 어미가 어찌 되어도 좋으냐? 돌무치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분간 내 놈을 내 별채에 가둬두겠다. 그 계집이 다시 와도 넌 아무 말도 못할 게야. 조참봉은 돌무치를 끌고 가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증인이 그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것이지요. 이튿날 아무것도 모르는 명심이 다시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허나 움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무치 어른, 어디 계세요? 명심은 온 산자락을 헤맸으나 그 어디에도 돌무치는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명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조참봉이 눈치를 챈 거야. 그자가 돌무치를 어디론가 빼돌린 게 분명해. 설상가상으로 처형일이 코앞이라는 소식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명심은 미친 듯이 관하로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사또, 우리 서방님은 억울합니다.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부디 다시 살펴주십시오. 허나 아전들은 명심을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냐?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너도 잡아 가둘 것이다. 명심에게 남은 것은 점례의 증언 하나뿐이었습니다. 허나 그마저도 힘이 없었지요. 얼굴도 못 본 10수년 전 목격담을 그것도 종의 입으로 아랜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명심은 그만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처형일은 다가오는데 증인은 사라지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요.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끝나는 게로구나. 청송댁의 목소리에도 짙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참봉은 이길 수 없는 자다. 괜히 너까지 다치기 전에 이제 그만두자꾸나. 명심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수트를 꺼내 들었지요. 청송대기 며느리에게 건네준 옥분의 그 수틀이었습니다. 짝을 잃은 원앙 한 마리가 명심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큰아씨의 원앙은 영영짝을 못 찾아. 열대여섯 해전 그 비극이 또 되풀이되고 마는 거야. 명심은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볼 일이 하나 남았어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명심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금이의 두 눈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지요. 처형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명심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면회를 위해 옥을 찾았습니다. 창살 너머 정연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명심을 보자 정연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또 와 주었구려. 서방님, 조금만 더 견디세요. 제가 반드시 방도를 찾을게요. 정연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시오. 나 하나 살리자고 당신이 이리 애쓰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 없이 저더러 어찌 살라고요. 정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여 내가 잘못되거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디 당신이 지켜드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그런 슬픈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명심은 창살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허나 이내 눈물을 닦고 남편을 올려다보았지요. 서방님,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날 밤 곳간에서 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참봉이 관곡을 나르며 그 하수인을 다그쳤소. 한데 그 하수인이 자꾸 제 늙은 어미 걱정을 하더구려. 명심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스쳤습니다. 그 하수인이 늙은 어미를 걱정했다. 돌무치가 조참봉한테 붙들린 까닭이 바로 그 어미인지도 몰라. 어렴풋한 실마리 하나가 금이의 가슴에 불을 댕겼습니다. 서방님, 힘을 내세요. 아직 길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명심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송댁과 점례를 불러 앉혔지요. 어머님, 할멈,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말해 보아라. 이 어미가 무엇이든 하마. 돌무치가 나서지 못하는 건 붙잡힌 늙은 어미 때문이에요. 그 어미만 안전하게 모시면 돌무치의 입이 열릴 거예요. 점례의 얼굴에도 희망이 스쳤습니다. 아씨 말씀이 맞습니다. 그 놓친 내만 빼돌리면 조참봉의 소나귀가 풀리는 셈이지요. 새 여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번에는 결단코 손 놓고 당하지만은 않으마. 평생 두려움에 짓눌려온 노부인의 눈에도 이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새 여인은 그날 밤을 새워 마지막 계책을 다듬었습니다. 되풀이될 뻔한 비극을 기어이 끝장낼 그 한판을 위해서 말이지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 여인은 계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할멈, 돌무치의 노모가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알다마다요. 말끝 오두막에 몸져 눈 놓친 내가 홀로 계시지요. 그분을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모셔내야 해요. 조 참봉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청송댁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 먼 친정 부치가 산 너머 절에 있다. 그리로 모시면 조 참봉도 찾지 못할 게야. 세 여인은 그날 밤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명심과 점례가 돌무치의 노모를 조심스레 업어냈지요. 병든 노모는 영문을 몰라 겁을 냈습니다. 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드님을 살리려는 것이니 저희를 믿으세요. 세 여인은 어둠을 틈타 노모를 산 너머 절로 무사히 모셨습니다. 조 참봉이 쥐고 있던 볼모가 그렇게 그의 손을 벗어난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갇혀있는 돌무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명심은 조 참봉의 별채에 드나드는 물장수를 은밀히 매수했습니다. 그 편에 돌무치에게 짤막한 기별을 넣었지요. 당신의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모셨소. 이제 조 참봉은 당신을 올가맬 볼모가 없소. 부디 두려움을 떨치고 진실을 말해 주시오. 갇혀있던 돌무치는 그 기별을 받고 오열했습니다. 저 여인이 내 어미를 지켜주었단 말인가? 나는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지르며 살아온 것인가? 십수년을 짓눌러 온 죄책감이 마침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바로 잡자.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히리라. 돌무치는 그날 밤 별채의 허술한 뒷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명심을 찾아왔지요.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내 모든 죄를 관가에서 낱낱이 아뢰겠소. 명심은 그 손을 맞잡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여러 사람을 살릴 겁니다. 허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정연의 처형일이었으니까요. 명심은 밤을 새워 마지막 작전을 짰습니다. 그냥 관아에 아뢰어서는 아전들이 또 가로막을 거야. 처형장에서 사또 앞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튿날 아침 처형장에는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정연이 오라에 묶인 채 형틀 앞으로 끌려 나왔지요.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고 조 참봉은 그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막 치켜 올라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심이 사람들을 해치고 뛰쳐나와 징을 힘껏 두들겼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이 사건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온 처형장이 술렁였습니다. 현감이 놀라 손을 들어 형집행을 멈추게 했지요. 왜 나녀자가 감히 형장에서 소란이냐? 소인은 죄인의 아내요입니다. 진범과 증인을 데려왔으니 부디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명심의 뒤로 돌무치와 점례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조 참봉의 얼굴이 처음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지요. 저놈이 어찌 여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거대한 벽에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 집행이 멈추고 처형장은 즉석 신문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신관 현감은 본디 마음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 참봉의 말에 속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좋다. 죄인의 아내는 아뢰어 보아라. 다만 거짓이 드러나면 무고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명심은 두려움을 누르고 또박또박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이 사건에는 16해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숨어 있사옵니다. 그때도 이 집 큰아들이 관곡 도둑 누명을 쓰고 옥에서 죽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뒤란에서도 지금처럼 작물이 나왔사옵니다. 현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16해 전의 일을 어찌 증명할 셈이냐? 여기, 그때 그 작물을 숨긴 자가 있사옵니다. 명심이 돌무치를 가리켰습니다. 돌무치가 앞으로 나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작물은 모두 조 참봉이 시켜 소인이 숨긴 것이옵니다. 처형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16해 전 조 참봉이 관곡을 빼돌리고는 큰 서방님께 누명을 씌우려 소인더러 뒤란에 작물을 묻으라 하였사옵니다. 이번 작은 서방님 일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사옵니다. 관곡을 훔친 것도 작물을 숨긴 것도 모두 조 참봉의 짓이옵니다. 이어 점례가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소인도 그때 저 돌무치가 뒤란에 가만히를 묻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무서워 여태 입을 못 열었으나 이제 죽어도 진실을 아뢰옵니다. 명심이 다시 나서서 또박또박 아뢰었습니다. 사또,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살펴주시옵소서. 16해 전에도 관곡이 사라지고 이 집 뒤란에서 작물이 나왔사옵니다. 이번에도 관곡이 사라지고 똑같이 뒤란에서 작물이 나왔사옵니다. 두 번 다 조 참봉이 도둑을 보았다 나섰고 두 번 다 이 집 아들이 끌려갔사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명심의 조리 있는 말에 지켜보던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조 참봉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것들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죄인의 아내와 한낱 종놈 종년이 짜고 꾸민 수작이옵니다. 조 참봉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저 돌무치란 놈은 본디 도둑질을 일삼던 자이옵니다. 제 죄를 소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현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또, 공연히 이를 키워 좋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대로 덮으시면 소인이 사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노골적인 회유였습니다. 재물과 위세로 진실을 다시 덮으려는 수작이었지요. 허나 현감은 그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매수하려는 것인가? 매수라니요. 당치 않사옵니다. 조 참봉은 흠칫했으나 이내 다시 명심을 몰아세웠습니다. 사또, 저 계집이 온 고을을 헤집고 다니며 거짓을 퍼뜨려 싸웁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니 마땅히 무고죄로 다스리셔야 하옵니다. 명심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 참봉의 곳간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조 참봉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빼돌린 관곡이 어디로 갔겠사옵니까? 그자의 곳간을 뒤지면 진실이 절로 드러날 것이옵니다. 현감의 시선이 천천히 조 참봉을 향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 여봐라. 지금 즉시 조 참봉의 곳간을 수색하라. 조 참봉의 얼굴이 마침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졸들이 곳간을 수색하러 떠나고 처형장에는 무거운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수색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지요.
그 틈에 궁지에 몰린 조참봉이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는 슬그머니 현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또, 지난날 소인이 사또께 보낸 정성을 잊으셨습니까? 이 일을 여기서 덮으시면 앞으로 더 후하게 모시겠습니다. 허나 현감은 이번에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어찌 뇌물로 진실을 덮겠느냐. 한 번만 더 나를 매수하려 들면 그 죄까지 물을 것이니라. 조참봉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자는 이내 방향을 바꾸어 명심과 증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사또, 저 계집과 종놈이 짜고 소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이런 무고를 어찌 그냥 두시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틈에서 한 늙은 농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전 명심에게 힘을 보태겠다 약속한 바로 그 노인이었지요. 사또, 소인도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몇 해 전 조참봉이 소인에게도 소도둑 누명을 씌워 땅을 빼앗았사옵니다. 그 수법이 지금 이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사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억눌려 온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맞소, 저자한테 땅을 빼앗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조참봉이 누명을 씌워 재산을 빼앗은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오. 처형장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오래도록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민심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지요. 조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허나 이제 그 위협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또. 이 많은 이들의 원한이 어찌 다 거짓이겠사옵니까? 조참봉은 오래도록 이 고을을 짓밟아온 자요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도 진실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곳간 수색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 그때 곳간을 뒤지러 갔던 관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 손에는 무언가 묵직한 증거가 들려 있었지요. 온 처형장의 시선이 그 관졸에게로 쏠렸습니다. 조참봉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려온 관졸이 사또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사또, 조참봉의 곳간에서 관아의 표식이 찍힌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나왔사옵니다. 빼돌린 관곡이 고스란히 조참봉의 곳간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뒤질 것도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조참봉은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허나 그 자는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지요. 이것들이 감히! 여봐라! 저 계집과 종놈을 당장 쳐라! 조참봉이 제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인 몇이 몽둥이를 들고 명심에게 달려들려 했지요. 허나 관졸들이 재빨리 그들을 에워싸 제압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흉기를 드느냐. 저 하인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조참봉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습니다. 허나 몇 걸음 못 가 관졸들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지요. 놓아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바로 그때 돌무치가 앞으로 나서 크게 외쳤습니다. 사또, 저자의 죄는 그뿐이 아니옵니다. 열대여섯 해전 큰 서방님을 옥에서 죽게 만든 것도 저자이옵니다.
소인이 그 손발 노릇을 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조 참봉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닥쳐라! 그건 다 지난 일이 아니냐? 스스로 옛 죄를 인정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만 것입니다. 온 처형장이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요. 현감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네 이놈, 조참봉. 관곡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무고한 백성을 둘씩이나 죽음으로 몰았단 말이냐. 사또,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억울은 무슨 억울이냐. 내 곳간의 관곡이 이미 내 죄를 다 말하고 있느니라. 마침내 조참봉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세도 진실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이었지요. 현감이 엄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참봉은 관곡 절도와 무고 그리고 살인을 사주한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재물은 모조리 몰수하여 마땅히 백성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현감은 정연의 오라를 손수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억울하게 갇혔으니 즉시 방면하라. 또한 열대여서 재전 죽은 큰아들 경원의 누명도 그 자리에서 벗겨졌습니다. 도둑으로 몰려 원통이 죽은 이가 마침내 결백을 되찾은 것이지요. 오라에서 풀려난 정연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명심이 달려가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방님, 여보, 당신이 나를 살렸구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옥에서 하루하루 버틴 것은 오직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오. 이제 다 끝났어요. 서방님. 다시는 아무도 서방님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때 처형장 한켠에서 청송댁이 달려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아들을 보려 예까지 온 것이었지요. 정연아, 내 아들아 살아 있었구나. 청송댁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어미가 하마터면 너까지 잃을 뻔했구나. 어머니, 소자 이렇게 무사합니다. 모자는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청송댁은 이내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다 명심이 저 아이 덕분이다. 내 아내가 온 집안을 그리고 이 어미를 살렸느니라. 정연은 아내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이 은혜를 내 평생 어찌 갚으리까? 은혜라니요.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닙니까? 구경하던 백성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지요. 덜어는 손뼉을 치며 며느리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저 세댁이야말로 진정 담대한 사람일세. 여린 아녀자가 저 무서운 조참봉을 무너뜨리다니. 한편 돌무치는 제 죄를 스스로 아른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무거운 벌은 면하고 지난 날을 속죄하며 살게 되었지요. 10수년을 짓눌러 온 죄책감을 그제야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것입니다. 거대한 벽처럼 보이던 조참봉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한 여인의 정성과 용기가 기어이 그 벽을 허문 것이지요. 정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씨 집안에 오랜만에 볕이 들었습니다. 서늘하던 담장 안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지요. 그날 저녁 청송댁이 명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지난날의 서리빨 대신 따뜻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인걸요. 청송댁은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이 집을 그리고 이 늙은 것을 살렸느니라. 이튿날 두 여인은 뒷산의 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큰아들 경원과 큰며느리 옥분이 잠든 자리였지요. 청송댁은 옥분의 무덤 앞에 엎드려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옥분아,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거라. 내 슬픔에 눈이 멀어 너를 그리 몰아세웠구나.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었으니 부디 편히 눈 감으려무나. 명심도 그 곁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큰아씨, 못다 이룬 하늘 이제 내려놓으세요. 남은 일은 이 아우가 정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곁에 선 정현도 형의 무덤 앞에 술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이 아우가 형님의 결백을 늦게나마 밝혔습니다. 부디 이제 편히 잠드소서. 십수년을 도둑 누명 아래 갇혀있던 두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세 식구는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두 무덤을 바라보았지요. 바람결에 어디선가 원앙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심은 그 낡은 수틀을 꺼냈습니다. 옥분이 미처 마치지 못한 원앙 한 쌍의 수틀이었지요. 명심은 밤을 새워 짝 잃은 원앙 곁에 나머지 한 마리를 곱게 수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말이지요. 이윽고 원앙 한 쌍이 마침내 나란히 짝을 이루었습니다. 십수년을 홀로 있던 원앙이 비로소 짝을 찾은 것입니다. 명심은 그 완성된 수틀을 옥분의 무덤 앞에 고이 바쳤습니다. 큰아씨,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짝을 이룬 원앙처럼 끊어질 뻔한 비극의 고리도 그렇게 매듭지어졌습니다. 되풀이 될 뻔한 슬픔을 한 며느리의 손이 기어이 끊어낸 것이지요. 그 뒤로 이씨 집안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청송댁과 명심은 친어머니와 딸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았지요. 정현은 되찾은 땅을 어질게 일구며 어려운 이웃을 살폈습니다. 몰수한 조참봉의 재물은 그동안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온 고을에 오랜만에 봄바람이 불었지요. 미움처럼 모진 것도 실은 다시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벽을 허무는 것은 끝내 정성과 용기뿐이지요. 아무리 두껍게 언 얼음장도 따뜻한 손길 앞에서는 녹아내리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